안전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바닥에 적혀 있고 참사 이후 추모 메시지가 담긴 빌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까지 윤 대통령이 추모 대회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유가족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치 집회라는 판단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0월 26일 목요일 뉴스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세로이님이 김준일 에디터님 뉴스 들으러 왔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모양입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휴가 잘 쉬셨나요? 예, 좀 비밀리에 다녀오고 싶은데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낸 게 아니라 이게 펑크가 나니까 뭔가 이유를 누군가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 몽고에 다녀온 거는 전 국민이 다 알더라고요. 지난 이번에 여름에. 다녀오시면서 계속 모니터 하셨다는 소문도 들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일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앞으로는 휴가 안 가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예. 아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뭐가 하나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 막 돌아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이고, 네. 홍범도 장군 어제도 잠깐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순국 80주기 추모식이 어제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예. 육군 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된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립 영웅들의 이름을 딴 육산에 네. 교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름도 지금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홍범도 장군뿐만이 아니라 이회영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네. 이제 설립자하고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제 할아버지죠. 그쵸. 이분의 이름도 지금 없애는 것 등등등이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이었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 이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왔어요. 원래는 이제 차관이 오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보도자를 그런 식으로 냈었죠. 예. 네. 그런데 장관이 이제 80주기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홍범도 장군 홀대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국가에서 우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 좀 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은 홍범도 장군님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 예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흉상 철거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원식 의원이 추념사에서 박민식 장관을 상대로 아주 직격으로 강한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예. 우원식 의원은 이날 추념사에서 홍범도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란에 보훈부 수장인 장관님께서 마치 동조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또 이제 박민식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사의 절대 영웅이지만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그게 맞는 거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들면서 귀를 의심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흉상 철거가 느닷없는 역사 쿠데타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보훈부에서 육사 현충관 앞에 독립영웅들의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역시 대전시 지부 양준영 지부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네. 유해를 봉환해 국내로 모시고 와놓고 최근 일부에서 그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장관이 이제 이런 뭐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냥 본인의 원고만 이거에 대해서 따로 답은 하지는 않고 본인이 준비한 원고만 이렇게 묵묵하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어요. 화환을 보냈는데 일부 이제 참석자들이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이 방침에 비판을 하면서 화환을 뭐 치워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돌려놨습니다. 화환을. 그래서 정면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의의 뜻으로 돌려놨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독립 유공자 가족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지금 격앙돼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배님이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원식 의원이 그래도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다시 돌려놓긴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시 돌려놨습니다. 예. 했는데 제우티 1219님이 독립운동으로 가족까지 희생하신 분에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하셨는데, 어제 저도 이제 추모식 좀 봤는데 한 100여 분 정도 아주 조촐하게 치러진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대비되는 장면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이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현재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1.6이죠, 11.6. 예, 이제 뭐 김재규의 이제 총탄에 이제 대통령이 뭐 암살되는 뭐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석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안타까운 국가 역사상으로는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독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뭐 이제 시위 진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약간 금기시 됐거든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고 뭐 추앙한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간 적은 없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1980년부터 매년 민족 중흥회 주간으로 이제 추도식이 열렸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대통령은 참석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라고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게 뭐 우연히 간 거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이제 11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의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뤄내셨다. 지금 세계적인 복학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난 게 지난해 5월에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제 17개월 만인데 이게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해외 순방에서 이제 사우디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또 그게 삭제됐어요, 기사가. 그래서 이제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현직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 만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너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종의 이제 보수 진영 결집 뭐 이런 용도로 정치적인 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박 6일 순방 마치고 오늘 오전 9시쯤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11시 이제 추도식 참석하려면 2시간 만에 이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진 건데 굉장히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내 지도부가 다 왔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연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참석할 만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홍범도 장군 추도식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안 했고 메시지도 안 냈어요, 심지어. 네, 메시지가 없었어요. 메시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국민 여론은 흉상이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 반기를 들기도 여당이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아예 참석을 안 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총출동
하니까 지금 이게 어느 쪽에 조금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느냐. 사실은 뭐 이걸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념 논쟁을 끝내고 이제 실용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당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나오는 시그널들은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계속 이제 약간 보수 진영 결집, 뭐 강경 보수, 뭐 이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현 소위 말해서 친박계 하고 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 여권 인사들하고 딱히 이제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은 수사해가지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서운한 감정들을 조금 예우해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조금 이제 좀 보수 결집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 타이밍이 사실 미묘한 거죠.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타이밍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3자 회담, 대통령, 김기현 대표 본인까지 3자 회담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먼저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는지가 정치적 함의가 상당히 담겨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 상금 부대변인 지냈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탈당했어요. 예. 요것도 이제 좀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쟁 체제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국대다 시즌 1 때 이제 4등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정계를 입문을 했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가끔 연락도 하고 어제도 궁금해서 전화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어제 기자회견을 말씀드리면은 신인규 대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죠. 원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였는데 이름을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제 바꿨어요. 이제 바꿨네요. 예, 정바세, 예전에는 국바세였고, 그러니까 정바세 대표죠. 신인규 대표는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 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했다.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은 저항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도 무서운 심판의 전조 증상이다. 그런데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정당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양당 독과점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나 새로운 정치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무용하다. 그 인요한 위원장의 첫일성이 개혁을 하면서 통합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아이스 핫초코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스 핫초코. 예, 아이스 핫초코. 예, 아이스 네. 핫초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탈당에 대해 미리 상의했지만은 함께 신당을 창당하기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통화하셨을 때는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사실은 창당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름을 바꾸는 때부터 사실상 창당 준비 작업이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에 회원들이 돈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로 토론회도 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저 전국 수년 뭐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정치 개혁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당장 뜻이 같은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미묘하게 이견이 좀 있었어요. 이거 창당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약간 뜨뜻미지근한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전략적 모호성. 이거에 대해서 신인규 대표가 약간은 답답해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창당이라는 게 어쨌든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규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타임 일정하고 잘 안 맞는 거죠. 이준석이 하는 걸 기다리거나 뭐 본인이 반드시 이준석 꼬붕 뭐 이런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다만 어제 이제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고 정치 개혁에 대한 원칙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누가 또 연대할 수 있다. 아, 손잡을 수 예, 있다. 손잡을 수 있다. 좀 문은 열어놓은 상태. 예, 문은 열어놓은 상태라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데하고 조금 이게 합종 연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궁금한 게 이게 비훈계 1호 탈당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탈당이 더 나올까? 뭐 이게 좀
신호탄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한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릴레이 탈당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제 대마가 움직여야지 거기에서 연쇄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마라 하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보에 계속 관심이 쏠리니까 이준석 대표는 특히 언론 인터뷰 많이 하는데 가면 오면 사람들이 야 신당 만들어? 언제 만들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도 나왔잖아요. 되게 그렇죠.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또 하나의 신당 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낭설입니까? 적어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은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빼고 네.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얘기야 그러면? 네? 지금은 준비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게 뭐 해석이 어려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요?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음. 대답을 할 때 살짝 미묘하게 의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저는 뭐 당연히 매일 지켜보고 이런 거를 보면은 미묘하게 메시지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어제 가장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승민하고 같이 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는 느낌이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분을 쌓고 있다. 명분을 쌓고 있다. 뭐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둘 다 명분을 쌓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제 느낌은 그래요. 느낌으로는. 예, 예.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연락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두 사람한테 다 확인을 했는데 오해받기도 싫고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승민 의원 지금 연락하면 잔소리만 할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은 12월 12일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2월 12일. 12월 12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러니까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지금 양당이 지금 선거제 제도 개혁을 이때를 1차 데드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지 어디를 나갈 수 있는지 그쵸. 지금 한 30개 이상 선거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흔들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인구 감소나 증가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은 비례대표제 방식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병립형으로 가면서 뭐 아니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면은 이제 의원들도 이제 이제 전략이 세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이 짜지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다 아리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 신당 같은 거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지역구는 한 명도 안 내고 비례 신당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지. 비례로도 얻어야죠. 아, 그렇죠. 비례 의석도 얻어야 되고 오히려 비례에 더 지역구보다 더 많이 가져갈 생각은 있는 거죠. 아마 본인은 아마 비례로 나가지는 않고 나는 지역구로 돌파하겠다. 그게 대구가 됐든 노원이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떴다방처럼 만들지는 않고 의미가 있는 이를테면은 뭐 시대 교체를 하는 뭐 세력 교체를 하는 이런 정도의 규모 있는 신당을 명분 있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원래 혁신위원 발표한다 그랬는데 벌써 명단이 나왔더라고요. 예, 뉴스원 보도로. 뉴스원 예. 12시 12분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건데 13명으로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임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언론이 이제 입수를 한 겁니다. 취재 결과. 예, 예. 그래서 뉴스원 취재 결과 박성중 의원, 서초을이죠. 네. 박성중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고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제 정치인들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뭐 정선화 전주시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인데 이제 호남 쪽으로 이제 좀 몫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정혜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도 있는데 외부 인사가 조금 눈에 띄어요. 이잼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네. 임장미 마이페 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대 소아치과 임상 조교수, 최한나 세종대 교수. 그래서 교수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2000년생도 있네요. 예, 2000년생 경북대 재학생인 박우진 씨. 그래서 여성들을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 호남도 들어가고 뭐 대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통합이라는 메시지들을 이제 한 건데 다른 것보다도 박성중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혁신위에 맞는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테로님 박성중이라고 반문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언론사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어요. 예,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에 경향신문 전 현직 기자 2명 그리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께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라고 써있고 윤석열이라고 읽죠.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 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보도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허위라는 거죠? 보도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다 알고 있는데 좀 황당하다 개인적으로. 황당하다. 예, 황당하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이 뭐였냐면은 조우영 씨가 이 부산저축은행 그 은행장의 친인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대장동 초기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김만배 씨 말고 그 전. 1차로 네. 했었던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남욱 씨도 포함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강길 C7 대표 등등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다가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8천만 원, 10억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조우영을 부른 겁니다. 너 나와서 조사 받아라고 하니까 조우영이 김만배를 찾아가고 김만배가 박영수 소개시켜주죠. 이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소개시켜줘서 변호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커피를 뭐 누가 타줬네 안 타줬네 그때 검찰에서 타줬네 안 타줬네 그게 가짜네 진짜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조우영은 어쨌든 참고인 조사만 받고 심지어는 10억 원을 돈을 이제 대출 알선 혐의로 대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돼요. 그냥 네. 아예. 기소가 안 되고 이거는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다시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조우영이 기소가 되고 징역형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능했거나 아니면 알고서 봐줬거나 이게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황은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경향신문하고 뉴스버스가 보도를 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강길 대표, 전 C7 대표 이 사람이 조우영 씨한테 10억 원을 준 거거든요. 그 알선 대출 대가로. 네.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것인데 이 사람의 증언으로 당시에 대검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 없다 등등등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예. 이 이강길 씨 이름으로 이제 인터뷰가 한 거를 보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허위 보도라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게 왜 허위 보도죠? 그러니까 이강길 씨가 지금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강길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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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당시에 이강길 씨 입장은 그거였잖아요. 예, 당시에 이겼는데 이강길 씨가 입장을 바꾼 거지 이거 자체가 허위 보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논리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김만배 신앙님의 사건하고 이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범진보 언론 뭐 이런 데들이나 민주당에서 짜고서 지금 뭔가를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일단은 당시에 보도를 했던 거가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강길 씨를 뭐 이렇게 익명의 인터뷰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름을 박았거든요. 여기. 네.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한다? 이건 뭐 증거를 어떤 걸 얻겠다라는 거죠?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겁주기용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취재한 이런 언론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취재물들은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결과물들이 그렇죠. 뭐 네. 어디 은폐됐거나 알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취재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 이런 거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재 경위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이강길 씨가 당시에 돈을 준 거는 조우영 씨한테 돈을 준 거는 맞으니까 야 그러면 이강길 한번 인터뷰해봐. 뭐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된 거고 증거는 기사로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그 의도를 너는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야라고 관심법을 지금 그럼 검찰이 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명예훼손 수사거든요. 명예훼손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죠. 예, 명예훼손은. 그래서 직접 관련성이 다른 범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를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 리포 액트 네. 그때 이제 허모 기자 네. 압수수색 할 때도 영장에다가
그 배임 수재를 끼워넣었어요. 배임 수재. 근데 음. 배임 수재는 김만배 신앙님의 혐의지. 그러니까 여기에 허재현 허모 기자 네, 허모 기자 이름은 다 나왔고요. 허모 기자의 허모 기자의 혐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지금 뭐 이제 그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는 아직 성명은 안 나왔는데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지 않을까. 이거를 저도 압수수색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예. 할게요. 그 실종자 수색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당시 예. 이제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살아남은 생존한 병사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생존 해병대원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급류에 휩쓸렸던 사람이 8명인가 그래요. 네. 그중에서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많이 쓸려간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한 명만 이제 최상병만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전역을 하고 하루 만에 이제 이 해병대원이 고소장을 이제 공수처에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뤘는데 윗사람들은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이런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한 거는 만약에 군인 신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군법으로 만약에 처벌을 그렇죠. 받을 가능성 뭐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참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주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목요일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이슈 키워드 바사삭 코너입니다. 키워드 장인 딩딩대학 총장님, MBC 염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아니 네. 키워드는요 염 총장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다 지난주에 물어봤었어요. 해외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그러니까 출장 잘 일주일 다녀오셨습니까? 자리를 비웠고요. 예. 프랑스 칸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칸. 네, 아름다운 네. 바다, 남프랑스. 남프랑스에 레드카펫 밟으셨나요? 밟았죠. 예. 사진도 찍었습니다. 부럽네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염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최근에 첨예한 이슈이고요. 잠시 후 오후 2시에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이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들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쉽게 하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의사 부족 문제, 해묵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 부족 현상의 현재 상황 또 배경까지 5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내외산소가 되겠습니다. 내외산소? 산소랑 내외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줄임말인가요? 네, 병원 진료 과목의 앞글자를 딴 조어인데요. 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줄임말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산소. 네. 딱 들어도 의료진이 부족한 과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라고도 하는 과목들인데요. 상대적으로 의대 내에서도 기피하는 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피한성 정제형과는 대조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한성 정제용. 피한성이 이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네. 그러니까 이른바 돈 되는 과들. 돈 되는. 또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런 과들과는 좀 대조를 이루는 과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 문제를 거슬러 가면 거의 20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인기과로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하다란 말이 그때부터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보도는 계속 나왔는데 사실 그래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안 되겠다 거예요. 싶은 거고 사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OECD 통계를 보면 재작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7명 정도 됩니다. 3.7명.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명. 그러니까 OECD 평균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네. 의대 졸업생 숫자도 적은데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7.26명에 불과합니다요. OECD 3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8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음. 근데 사실은 의료 수요라는 거는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네. 근데 의사는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네, 근데 뭐 같은 의사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들은 지금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가
올해 21명인데 반해서 내년에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32명이거든요. 아, 21명이 배출되는데 네. 은퇴하시는 분은 32명이에요. 은퇴하는 의사가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 감소 상태에 이미 그러네요. 들어갔고요. 특히 소아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3명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의사가. 23명. 휴가 가시고 뭐 일 있으시고 뭐 잠깐 다른 진료 보시고 이러면은 대기가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장기 비전이 또 없다고 보고 지원자도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저출생 추세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에 접어들었는데요. 소아 진료 관련한 의료 부족 상황을 담은 지난 6월 뉴스데스크 리포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달빛 어린이 병원. 야간 진료가 시작되는 오후 6시. 병원 안은 아픈 아이들과 보호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에 7명 있어요. 예약점에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4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 진료실 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갑자기 저녁 때 열이 나서 이 시간대에 연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8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현재 대기 인원은 60여 명입니다.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웃 아산시에서 찾아온 환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늦게까지 하는 소아과들은 대부분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의료진도 지쳐갑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코 나오고 기침나고 열 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곳의 마감 시간은 밤 11시. 오늘 하루 원장 선생님은 15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딱 2번 다녀온 게 전부입니다. 최근 소아과 전문의 2명이 그만두면서 진료 시간은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달빛 어린이 병원은 현재 44곳. 평일 오후 11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어린이 환자를 돌봅니다. 휴일과 야간 진료 시간만큼 수가를 50% 더 받는다지만 오히려 적자만 커지는 상황. 우리 아니면 누가 환자 보랴 그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소아과 손 놓으면은 이제는 사실 소아과 더 아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포기하려는 병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의사분들이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내가 아니면 누가 보랴 이걸로 네. 남아있기에는 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구조로 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뭐 개인의 어떤 선의에 기대서 시스템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의대 정원은 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몇십 년째 나왔던 건데요. 의대 정원과 관련된 소식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3,058명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네. 기억하게 됐어요. 3058 3,058명. 이게 네. 의대 정원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18년째 동결 상태인데요. 원래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까지만 해도 3,5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오히려 50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어든 거네요? 네,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의약 분업을 도입을 했거든요. 의약 분업. 네, 그러면서 기억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사에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관여하던 약과 관련된 어떤 뭐 권한을 이제 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제시했던 카드가 당시의 의대 정원 감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로 인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수익이나 어떤 이권을 좀 의사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좀 보충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이후 4년 동안 10% 정도 의사 정원 감축이 됐고요. 이후 계속 감축이 되면서 2006년에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3,058명이 됐고 그 이후 그 인원이 18년째 계속 동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년이면 거의 우리 옛말에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데 요즘 너무 빨라서 5년에 한 번씩 변한다 그러잖아요. 강산이 한 1.8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옛날식으로 변할 쳐도. 기간인데 네. 동결이 오래되긴 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사보조 사태가 이미 그 당시에도 왜냐면 있던 의사를 또 줄이는 그렇죠. 거니까 불거진 문제였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5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정도예요. 그렇죠. 2000년대 수준으로. 네. 근데 당시에 의사들 반발로 백지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매년 400명씩 정원을 늘려서 가겠다. 그리고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의료 인력을 전문 양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다 파업에 나섰고요. 네.
동네 병의원 휴진, 거기에다가 심지어 의대생들이 아예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투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료 공백이 크게 생겨서 또 문제가 됐었죠. 당시에는 게다가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의료 의사 늘리려고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코로나가 발등에 불이니까 이거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좀 지나가면 다시 논의하자면서 또 한 발 물러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023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제 다시 코로나 좀 지나갔잖아요. 이제 다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제 다시 복지부가 하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좀 스토리를 담은 리포트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연락한 병원 10곳 모두 병상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필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의사가 없어서잖아요. 소아과 응급 환자를 24시간 봐주는 병원이 대한민국 대형 병원의 20%밖에 안 돼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2020년 한 해에만 22,449명. 매일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2000년 이른바 의학 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은 10% 감축됐고 지금껏 제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년간 400명씩 4,000명을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전공의부터 동네병원 의사들까지 집단 파업에 나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로 이들을 끌어들일 대안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제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또다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스톨프님이 이 지방에서는 네. 그러면 서울 가다가 죽어야 하는 게 이게 정말 정상이냐. 그렇죠. 마녀세상님은 시골 지역 산모도 병원 찾다가 차 안에서 출산하는 거 네. 소식을 봤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매번 무산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번에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수요는 높은데 또 공급은 적지.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의 몸값은 또 그 사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보면 의사들 연평균 수입이 2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비교 기준은 상대적이겠지만 연평균 5% 이상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직종들 가운데서는 가장 빠르게 또 수입은 늘어난 직종이 바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의료 인력 중에서 이제 간호사들 처우가 좀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게 비해서 의사들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통 의사의 수입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은데 간호사의 한 2-3배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입니다. 5배 그러니까 이상. 간호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면 의사가 5천만 원 이상 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가뜩이나 저성장 국면에 지금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가 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고령화로 성장 동력은 떨어져 의료 수요는 높아져.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와중에도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심지어 점점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의대 입시 열풍이다. 지금 뭐 의치한 뭐 이런 식의 의치한약 해가지고 뭐 이런 입시 열풍이 잔뜩 불고 있는데 이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면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야, 이거 우리 회사에 우리 아이가 온다고 생각하면 미래가 막막해지는 분야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 추세로 가다 보니까 산업들이 기울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 수익을 보면 잔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필수 공백은 생기지 의료 의사들 수익은 오르지 하니까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은 야 그래도 돈 잘 번다는 의대 지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 늘고 있고요. 바로 이와 관련한 수치가 있거든요.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바로 좀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81.3%가 되겠습니다. 81.3%. 이건 어떤 수치예요? 이게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국립의대의 정시 모집 입학생을 분석해 본 거예요. 네. 의대 신입생들. 정시 모집. 네, 정시로 의대 들어온 학생들. 근데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81.3%가
재수 혹은 삼수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시생 중에 네. 정작 이제 현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고3 학생들은 비중이 엄청 적은 거네요. 그러니까 20%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3년 동안 국립의대 들어온 학생들이 1121명이었거든요. 다 합치면. 근데 이 중에 N수생이 900명이 넘습니다. 1100명 중에 900명 이상은 다 재수, 삼수를 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보니까 재수나 삼수 안 하고는 의대 가기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올해 조금 줄어서 이 정도인 거고요. 지난 2021년에는 재수생 이상 비중이 84%나 됐습니다. 84%요? 그리고 심지어 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시 의대 입학생이 29명이었거든요. 근데 고3 학생이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딱 1명. 다 재수, 삼수. 그런 일들도 막내 비일비재. 당첨이네요. 그렇죠. 의대를 지망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취향의 차이 이런 판단의 차이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고시제도를 폐지할 때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고시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폐단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이 있었거든요. 이게 특히 어느 한 직역에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또 그걸 뚫고 들어온 사람들은 과도한 보상을 또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좀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소모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비용 측면이 크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 이제 많았고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의대 광풍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야, 나 다시 한번 재수해서 의대 가야겠다. 재수 삼수하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사회초년생들도 야, 나 수능 다시 봐야지 안 되겠다. 심지어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이 생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쯤 되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들 의대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대가 우리가 흔히 문이과 할 때 이과 인력이다 보고 거기서 최상위권 이제 학생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같은 인력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게 되면 맞아요. 이공계 인력 이탈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떤 과학기술이나 공학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과거에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당시 많은 공대생들, 이과대생들이 의대로 다 대거 이탈했었거든요. 지금 누적된 문제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의대 입시, 아니 가뜩이나 의대 가려고 줄 서 있는데 증원한다고 하니까 야, 이번에 문 열렸을 때 또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 그런 움직임도 있고 입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강남 학원과 상황 어떤지 잠시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열린 학습 전략 설명회. 모집 정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렸지만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찾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엄마께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와서 듣고 판단하고 직접 질문을 해보려고. 의대 입학 정원은 늘어나는데 현재 대입 제도가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이란 소식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들은 지수를 못하거든요. 조금 빨리 듣고 좀 애한테 뒤에서 서포트 해주려고.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늘어난다는 의대 정원이 수시 모집에 집중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역들은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하고 이 재수생들은 9개월 동안 그냥 정시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수능 점수에서 재수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강남 대성이나 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의 겨울방학 기숙특강은 줄줄이 마감된 상황. 의대 모집 증가는 사실상 최상위권 대학의 학과들이 늘어나는 셈이라 다른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줄어 합격선도 낮아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마냥 쉬워지지는 않을 걸로 분석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됐을 때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도 의전원에 도전했듯이 의대 정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면 현재 이공계 인력들이 대거 의대 입시에 뛰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푸레님이 네. 의사들 늘려봤자 마음이 콩밭인데 깊이가 갈까요? 이런 얘기 하셨고 이제 뭐 탈레모님은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아니 물론 여기에서 의사 지망하는 뭐 학생들이나 뭐 지망생들이
다 돈 때문에 의사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그쵸,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의사가 또 꿈인 분도 있을 거고 또 의사가 중요합니다. 의사를 우수한 분들이 해야 또 우리의 보건의료 역량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개인의 선이나 이런 거에 기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미 구멍이 막 뚫리고 있는 상황이 뻥뻥 돼서 뚫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시장 논리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변화인 거죠,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료진 필요한데 의사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수입이 올라가고 그만큼 의사가 귀해지니까 수입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가면 뭐 내가 요 정도 공부했는데 나 이 정도 성적이면 의대 가는 게 훨씬 더 좀 뭐랄까 앞으로의 삶이 훨씬 보장이 되는데 취금이라도 다시 재수 삼수 뭐 하서라도 가야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또 이제 R&D 예산은 또 삭감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입장에서는 연구로 또 뭔가 일가를 이루기에는 환경이 좀 더 열악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대는 여전히 굉장한 기회의 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의사 부족 사태가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부족한 건 맞지만 이걸 사실은 지역별로 나눠보면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데요. 바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격차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까도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네. 지역 격차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바로 이 소식은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번째 키워드는 42.5%입니다. 42.5% 이번에도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수치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혹시 성지영 앵커께서는 SRT 기차 예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가려고 들어가 네, 봤는데 네.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또 보직을 했었어서 굉장히 예매를 자주 해봤는데 그렇죠. 로드맨 했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심지어 1시간 동안 클릭을 해요. 1시간이요? 그럼 열려요. 열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건 제 노하우입니다. 개인적인 노하우. 나오거든요. 무한 클릭을 하면 무한 열리긴. 클릭을 해서 열고 저는 타요.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이거 약간 집념인데요. 예, 왜냐면은 그 되더라고요. 돼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저는 그 노하우가 있는 건데 평일 낮 시간도 죄다 매진입니다. 평일 낮 시간? 11시부터 쭈루루 다 매진. 아니 그러니까 평일 네. 어쩌다 이제 휴가 네. 한 번 내면 네. 요거 타고 가볼까 싶어서 네. 이제 네. 운전하기 싫어서 이제 알아보면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놀래요. 아니 뭐 기차표가 평일이 죄다 매진이야. 왜 사실 주말은 이해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 SRT 종착역인 수서역에 가보시면 왜 그런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서역에 가보면 바로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종합병원 외래 환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서역 인근에는 강남 세브란스 그렇죠. 병원, 또 수서에 삼성 서울병원이 있는데요. 네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이 수서역에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거기 간이 진료실도 있어요. 역 안에. 간이 진료실도요? 거기 상담실이 있어요. 의료 상담실. 상담. 혈압도 재고 막 의료 차트도 확인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고속철도가 지역의 종합병원 환자들을 다 빨아들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간혹 우리도 이제 외래 예약해놨다가 취소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클릭하는 겁니다. 열차표까지 같이 취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 열차가 지금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다 보니까 병원 환자들까지도 다 지금 서울 그것도 빅5로 빨아들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빨대 효과라고 부르죠? 맞아요. 예전에 그 신분당선 뚫리고 나서도 분당상권이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강남이랑 직결이 되니까 강남으로 가는 다 강남역 와서 놀고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인 건데 전체적으로도 이제 의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지역으로 가보면 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일수록 지금 지역은 더 부족하고요. 네. 남아있는 의사들조차도 주로 대도시나 수도권 권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주로 있다 보니까 지역 환자들도 이렇게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정말 서울 원정을 오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아까 말씀드린 빅5를 찾은 환자가 71만 명을 넘겼고요. 71만 명이요? 10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비율이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42.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원정 환자 네. 수의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기 위해 빅5 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39%를 차지했습니다. 42.5%라는 게 원정 오는 환자 수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는 지역 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들 서울로 오니까 그 사이 지역 의료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고요. 흉부외과 또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소아 중증 질환 치료 인력 중에 뭐 대표적으로 소아 흉부외과 의사의 78%가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댓글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치료 가능 사망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38.6명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가. 치료 가능한 조금만 빨리 치료했다라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 네. 근데 강원도는 50명에 달했습니다. 50명.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만으로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로드맨 시절에 맞아요. 직접 취재도 했었는데 이제 지역에서는 소아과 같은 데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아과도 폐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왜 영상에서 그 소아과 원장님이 이렇게 간신히 버틴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턱걸이로 치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맞아요. 다 애들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감기에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수수수수 폐업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취재를 했었고요, 당시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다시 개업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550곳이 폐업했고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이건 뭐 저출생과 이제 혼인율 감소와 무관치 않은 문제인데 네. 10년 사이에 36% 이상 줄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담은 리포트 잠시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주의료원의 호흡기 내과 진료실입니다. 의사나 환자는 없고 빈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올 초 담당 의사가 그만둔 뒤로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하게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구인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지 내시경실도 새로 만들었는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장비 구매도. 다른 의료원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천의료원에선 코로나 기간 신장내과 전문의가 나간 뒤 투석실을 1년 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진료 과목을 중단한 공공의료원은 35곳 가운데 23곳에 달합니다. 1년 사이 5곳이 더 늘었고 6년 전과 비교하면 22곳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5곳,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가 각 4곳으로 지방에 위치한 의료원이 많았습니다. 진료 과목으로 따지면 모두 37개, 안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신경과 등 다양합니다. 원인은 근무 강도가 높은 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근무를 꺼리면서 지원하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지 않는 의료원이 있어서 더 그러겠죠. 의사가 줄어들고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종합병원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또 보훈병원과 국군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면 의사를 못 구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곳은 44개 병원, 67개 진료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의료의 기반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필요한 과목이라든지 아까 뭐 부족한 내외산소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로 배치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1000명을 늘렸는데 1000명이 다 피부과로 간다. 곤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한 내용 바로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뭐죠?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수가 조정입니다. 수가 조정. 네. 이거 건강보험 수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 관련 내용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도 의사가 넉넉하다라는 반론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걸 늘릴 때 늘리더라도 방금 성지영 앵커 말씀처럼 제대로 배치하고 필수 의료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 구조 설계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의사협회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더 배출하더라도 그 의사들 다 인기 과목으로만 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도시나 수도권 등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거죠. 몰리고 있는 사실은 거죠. 아까 청주 의료원 나왔지만 청주가 무슨 그런 시골이 아니거든요. 거기 뭐 하이닉스부터 에너지 솔루션부터 막 주요 공장이나 일자리 되게 많은 대도심에도 지금 저렇게 어려울 정도니 그 외의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련병원은 수도권으로 잡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대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들이 사실 현지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협회 이런 주장도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지적이 네네. 있는데 다만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도 만약에 병원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과밀해지면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장 이제 경쟁을 하면 그렇죠. 실제로 변호사 시장이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로스쿨 도입 이후에 정원이 느니까 이런 현상이 목격이 됐고 변호사들 몸값이 낮아지고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좀 중소 중견기업들도 사내 변호사들을 다 둘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건비 여건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차고차고 넘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으로도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왕 늘리는 거면 좀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채우고 넘어오는 수요보다는. 그래서 이런 설계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조님이 의대 정원수 늘리는 건 대찬성인데 과정과 대책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그 하셨어요.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피과 흔히 말하는 가기 싫어하는 과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요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소아과를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환자가 1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씩만 받으면 하루 100만 원을 버는 건데 지금 만약에 환자가 10명밖에 안 와요. 그럼 10,000원씩 주면 10만 원이면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이 이제 소아과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환자가 줄어드니까. 그럼 산술적으로 맞춰주려고 그러면 한 명당 10만 원씩 주면은 100만 원이 똑같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럼 예전 수입을 그대로 유지시켜줘? 사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랑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른바 기피 과목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게 이제 고난도 고위험의 경우 추가 보상, 소아 입원은 보상 강화 이런 식으로 차례로 시행을 해서 이 늘어난 인원이 자연스럽게 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사실 기피 과목을 또 이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사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물론 의료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어차피 이런 과를 진료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뭐 흉부외과 그런 뭐 신경외과 이런 데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곳들 특징이 의료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증 상태로 수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나 전국에 몇십 명밖에 안 돼서 수술을 내가 도맡아서 지금 스케줄도 빡빡한데 소송까지 다 감당하려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은 필수 진료과에 대한 지망 자체를 기피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의료 분쟁법도 개정을 해서 올해 말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물론 당연히 과실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명백한 의료 과실과는 딱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은 위험한 수술과 또 기피하는 진료를 보는 의료인들이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민형사상의 어떤 그 법률적인 소송의 부담도 좀 덜어주는 쪽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 늘어난 의사들이 여기 가도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게 이제 기본 방침인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병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의 골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의사 정신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환자를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의사분들 굉장히 많고 그런 소명 의식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뭐 연봉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확실히 내과에 한 두세 배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건강보험 체계가. 그래서 사실은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는 세상에 사실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의 어떤 지불용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그래서 있기는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의대 정원 문제, 어떤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원책이 뭔가 주어지는지 이런 거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1시 반인데 잠시 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일단 증원은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이 왔는데 일단 대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3명 중 2명이 정원 확대 찬성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24%는 1,000명 이상 확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으로도 의료인 부족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되 이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설계해서 분산하도록 유도할 건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가 자칫
특혜 논란으로 사실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송 면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또 악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논란의 사안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사실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은 또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입법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와 어떤 정치적인 해법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가는 건데, 지금 사실은 계속 이제 뉴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합의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제 정치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도 이제 민생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제시했던 안과 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안에 좀 차이는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공공의대 또 거의 10년간 4,000명, 굉장히 그 규모나 형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 논의가 어떻게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 첫 단추는 잠시 후 2시에 발표되는 이 소규모 의대들 정원 확충 방안이 될 텐데요. 아마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뉴스 바사삭을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렇겠네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여야가 네. 모두 좀 같이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네. 모처럼 국민도 좀 기분 좋게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래서 보여줬으면 막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또 야당은 이거 총선용 카드 아니냐면서 사실은 선거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치권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워낙 해먹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 문제만큼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클리셰 있잖아요. 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게요. 네.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희 5개 키워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외산소 아시겠죠? 내외산소, 네. 이제 부족한 의사들, 그리고 3,058명, 18년째 그대로다. 동결된. 근데 고령화는 진행되면서 의사는 필요하다 보니까 의사들의 몸값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대의 81.3%가 재수 이상이다. N수생이다. 너무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런 사이에 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들 지역 간의 격차는 커져서 지금 서울로 원정오는 환자가 10년 새 40% 이상 늘고 있다. 그 사이 그만큼 지방은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과와 적당한 지역에 분산될 수 있도록 마지막 키워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가 조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인 만큼 이 어떤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과 정치적 타협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관전 있겠습니다. 포인트다. 네. 오라비님이 방송 더 하세요. 맘만 보고 잉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네네. 키워드 바사사 MBC 연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6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난 걸 알아요. 그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신과 앤왁은 비록 그녀가 나의 법적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그야말로 버팔로 귀 기타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해의 부모님이 그를 내 약혼자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가족 양육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고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나오 그 자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종종 두 가족이 주선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대상의 의무만을 이행해 왔습니다. 통혼. 좋아요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했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불신에서 극도의 분노로 층층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잘 지내요.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직접 너를 찾으러 왔다, 얘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얼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심지어 욕구조차도 분개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거절할 수 있나요? 이미 얼굴을 뽐내고 있는 당신의 연인이 되도록 해주세요. 나와 같은 신흥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수도 전체에 물어볼 것입니다. 누가 참여하고 싶나요? 그는 비판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글쎄, 석탄을 주고 내려오기를 거부하십시오. 나중에 당신은 내 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화가 나서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마음속에